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확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40년에 6월 달에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을 하죠. 1939년도 11월 달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에 선전포고를 하고 폴란드를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해버리고 바로 다음 해인 1940년 6월 달에 나치 독일이 전격전을 펼쳐서 네덜란드, 벨기에 여기를 이제 통과를 해서 프랑스 파리를 점령을 한 게 바로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항복을 한 게 바로 이제 40년 6월이 되겠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6주 만에 비시 프랑스의 수장이 된 프랑스의 빼탱 원수는 프랑스가 그 당시에 독일에 비해서 전력을 우수했죠. 전차라든가 항공기라든가 해군이라든가 전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싸울 의지가 없었던 거죠. 전의 상실과 그다음에 이제 지도자 리더십의 부족으로 인해서 독일에 항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국가나 어디 조직이나 어디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 최고 지도자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기사회생을 한 것도 영국의 그 위대한 지도자 윈스턴 처칠이 나는 죽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 끝까지 독일하고 싸워서 싸우다. 이런 그 강력한 의지를 보인 그 윈스턴 처칠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결국에는 승리를 한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주 위대한 지도자죠. 처음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는 이제 전쟁에 이제 중립을 선포하죠. 괜히 전쟁에 참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보기 싫다. 니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나는 중립을 하겠다. 나치독이라고 영국 프랑스하고 싸우든지. 그래서 중립을 이제 1939년도에 선포를 했지만은 불행스럽게도 1941년 12월 12일 날 일본군이 감히 겁도 없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을 했죠. 그래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진주만이 완전히 개박살이 났죠. 일본군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이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일본군한테 이제 복수를 하겠다고 선포를 하면서 한 말이 12월 12일은 미국의 치욕의 날이다. 아주 창피스러운 날이다. 일본군한테 이제 진주만이 무참히 그러니까 이 의지를 다진 거죠. 적에 대한 의지. 나의 국가를 보호하겠다. 국민을 보호하겠다. 어떤 놈도 여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린 놈은 내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그 의지를 강력하게 다진 것이 이제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고, 그다음에 윈스턴 처칠도 이제 강력하게 나치 독일에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이 리더가 지도자가 그 정도는 돼야죠. 근데 이제 프랑스는 이제 군기가 빠져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비시 프랑스의 수장이 된 빼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당시 이제 프랑스의 총사령관이었던 가물랭 이런 군부 지도층들이 아이고 이제 졌다 하고 이제 패배주의에 빠지고 아이 몰라신다 근데 나 몰라라 이런 분위기에 빠지자 프랑스는 나치에 이제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황이 바뀌자 BC 정권이라고 이제 부르는 게 BC가 여기 있네요. BC가 여기 있고 이제 파리는 여기 있죠. 이게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아무튼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 일본은 잘 됐다. 일본이 나치 독일하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인도 차이나를 이제 내가 먹으면 되겠다. 해서 이제 인도 차이나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일본 경제는 이제 1898년도에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해서 이제 성공을 하고 나라가 발전을 하고 이제 부가 쌓이지만은 이제 중일 전쟁, 그다음에 이제 태평양 전쟁, 2차 대전 이게 참배를 하면서 끝없이 이제 돈을 많이 쓰게 되죠. 전쟁에 필요한 군인들 먹여 살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무슨 탱크나 뭐 배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급로도 확보를 해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아무튼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이제 또 돈이 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끝없는 군비 지출로 인해서 1939년 말부터는 이제 일본이 이제 쇠락해지기 시작합니다. 국민 생활은 궁핍의 극치를 달리게 됩니다. 당시 일본과 미국의 국력은 1대 20으로 미국이 엄청나게 국력이 컸지만은 이 미국과의 전쟁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있는 미친 젊은 군인들이 하와이를 공격을 하면서 미국의 코털을 건드린 거죠. 일본군의 오사단 2만 5천 명이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를 점령하게 됩니다.
인도 차이나의 프랑스 비행장을 접수를 하고 이 비행장으로부터 일본 비행기를 띄워서 중국 남부에 있는 윈난성하고 구이저우성을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는 이제 요거죠. 인도 차이나 반도를 볼 것 같으면은 이쪽에 이제 그 베트남이 있고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하고 호치민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라오스, 그다음에 캄보디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태국은 계속 중립을 유지해요. 근데 이 그 이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요 인도 차이나 세 개국이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고 이걸 일본이 먹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태국이 이제 방콕이 있고 파타야가 있고 있는데 이 태국은 이제 계속해서 중립을 유지를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태국 위쪽에 이제 치앙마이가 이제 유명한 도시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여기 이제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끝에 이제 그 싱가포르가 있죠. 여기 말레이시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 말레이시아는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여기 이제 미얀마, 버마 이제 네피도가 있고 요 밑에 이제 양군이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홍콩. 그러니까 미얀마하고 말레이시아하고 홍콩은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고 이걸 이제 일본이 다 공격해서 먹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밑에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제 그 저기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죠. 이것도 이제 일본이 먹은 거죠. 필리핀은 이제 미국의 식민지였는데 이것도 일본이 먹은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쪽을 다 점령을 했는데 일본이 조그만 나라가 뭐 사람도 없는데 이 많은 땅을 중국까지 포함해서 계속해서 그 관리하기는 벅찬 것이 현실이고 무리한 거죠. 무리하다 보면 이제 그 최악이 마련이죠. 그래서 일본은 1889년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에 성공을 하고 산업화하고 경제적 부흥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1895년에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6년 전이죠. 그다음에 이제 청일전쟁을 승리를 하고 1905년에 러일전쟁도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이제 위상이 높아지고 그 경제력하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국주의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1931년에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해서 만주 전역을 장악한 일본군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 전역을 또 먹으려고 합니다. 만주사변이나 중일전쟁이나 모두 다 일본 천황이라든가 일본의 내각의 정부에서 추진한 장기적인 전략, 장기적인 정책, 군사계획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현지에 있던 일단의 그 일본 관동군 젊은 장교들의 혈기로 진행된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정부라든가 내각은 사후에 이를 승인하고 강경한 군부의 야심찬 정복 계획을 따라간 것뿐입니다.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패단은 결국 일본 제국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원자폭탄을 2개나 얻어맞고 망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결국 군부가 집권해서는 안 된다. 군부는 시야가 좁다. 국제 정세에 얻었고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저 눈앞의 이익과 전쟁의 승리에만 도취할 뿐입니다. 자기 승진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전략 전술 뿐입니다.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하와이를 공습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2차 세계대전에 참가한 것은 자신의 국력으로 장기전을 할 능력도 되지도 못하면서 인구라든가 자원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국력 등 모든 것이 부족한 현실에서 커다란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피해 바다로 만들었 아주 나쁜 짓이었던 것입니다. 힘들게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누구냐? 바로 일본 국민들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100년 전보다도 더 못한 어려운 삶을 전쟁 중에 살아야 했습니다.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되고 물자 부족이라든가 병력 착취라든가 가지가지 고통을 겪는 삶을 겪은 것은 바로 일본 국민인 것입니다. 물론 일본의 지도층은 호의호식했겠지만은 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제 땡땡거리겠죠. 하지만은 한 국가의 한 조직의 리더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군부가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 반면에 당시 중국의 지도층도 잘못돼 있죠. 중국의 지도층이라든가 그 당시에 중국은 이제 샅샅이 이제 흩어져서 지방에 이제 봉건 영주들이 이제 군벌들이 세력을 많이 잡았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 저지릅니다. 이들은 이제 부패하고 무능하고 하는 이 그 중국의 그 지방의 지도층들은 자신의 지위 확보, 자신이 어떤 그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나라가 뭐 일본의 침입에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어, 눈치만 보다가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다가 때를 놓쳐서 질을 멸멸하고 망한 것이 됐습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윈스턴 처칠이라든가 아니면 루즈벨트 대통령 같이 하는 그 지도자의
역량 있어야죠. 그다음에 이제 안목이 있어야 되고 미래를 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좀 여유도 있어야 되죠. 뭐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지도자의 역량과 안목과 여유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거를 갖춘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국민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선거의 결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선출할 때는 보다 더 신중하게 그 똑똑하면서도 올바른 사람, 그다음에 이제 그 고통을 좀 겪은 사람, 너무 편하게만 너무 이제 부자로만 살았던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들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많이 겪은 사람, 그다음 그러면서도 똑똑하면서도 올바른 도덕관과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미래관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거를 잘 찾아서 국민들이 선거로 선택을 해줘야만 나라가 발전하지. 삥따 같은 무능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부자로만 살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 이해라든가 공감대가 전혀 없이 햇소리만 빽빽하는 그다음에 자기 변명만 하고 뭐 무슨 뭐 국가라든가 역사관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면서 한 가지만 알면서 그것만 고집하는 그런 무능한 지도자를 국민이 선택한다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렵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잘 판단을 하고 잘 알고 조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